이병철 선생 훌륭한 교사죠. 이병철 선생. 오늘의 삼성이 왜 저렇게 되었습니까? 1983년 12월에 제가 이병철 선생을 인터뷰하는 자리에 가서 제가 기록을 했는데 이분이 그때 장담했습니다. 우리 삼성이 반도체를 하면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교육을 3배를 더한다. 삼성이 교육을 3배나 더한다. 지금. 그리고 일본의 재벌 회장들 만나보면은 그 사람들보다는 내가 훨씬 더 일을 많이 한다. 이러면은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병철 선생이 1950년대에 제1제당을 만들고 이 삼성물산을 만들었을 때 기업 이념이 딱 3가지입니다. 첫째가 인재제일, 두 번째가 사업보국, 세 번째가 합리경영. 합리경영, 사업보국, 인재제일. 지금도 요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대로. 사업보국, 기업을 해서 나라에 보답한다. 기업을 통한 애국이죠. 이병철 선생은 임직원들한테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돈을 벌어도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고 적자를 보더라도 해야 될 일이 있다. 삼성과 나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은 나라를 앞세워야 한다. 이걸 계속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회사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제조업체 중에서 몇 등인지 아십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예? 매출액 기준으로 보통 폭스바겐이 1등입니다.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 그 다음에 도요타. 3등이 삼성전자, 애플 4등 이렇게 될 겁니다. 애플. 산업화를 영국에서는 18세기부터 했습니다. 우리는 20세기에 들어왔어요. 300년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세 번째, 네 번째 가는 제조업 회사를 만들었다. 이것은 어디서 오는 힘이냐? 이걸 연구를 해야죠. 어디서 오는 힘? 재벌 욕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세계 세 번째, 네 번째 가는 제조업체를 만들 수 있었느냐. 이병철, 이건희로 이어지는 이 경영자의 위대한 점, 저는 교사라는 측면을 봅니다. 다른 여러 부분이 있죠. 교사로서의 품성, 또 이병철 선생의 기업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정치인들의 도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로서의 품성.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박정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제가 느끼는, 제가 체험한 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정리를 해서 들으시면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문명건설의 챔피언인데 문명건설이라는 게 뭐냐? 문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한자 말이 아니죠. 영어에서 나온 말이죠. 시빌리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시빌리제이션. 문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뒷받침해주는 물질적, 제도적, 정치적 이런 기구입니다. 인스티튜션이라고 하죠. 그게 문명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회, 이런 사법제도, 의료보험제도, 군대, 기업, 도로 이런 게 다 문명입니다. 문명은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박정희란 인물을 문명 건설의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봅시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제도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게 뭡니까? 그 이전부터 아닙니까? 그 이전부터 하면 조금 과장이지만은 우리가 숨쉬고 걷고 마시고 치료받고 하는 것 중에서 다 그게 박정희와 연관되죠. 한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게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아닙니까? 의료보험제도 언제 만들었습니까? 1977년 7월 1일. 77년 7월 1일. 직장 의료보험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값이 싸고 가장 빠르고 또 한국 의사들이 솜씨가 좋으니까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죠. 지금까지는 흑자 운영하고 이게 바로 제도입니다. 이게 바로 문명이죠. 고속도로, 항만, 그리고 공항 이런 게 문명입니다. 문명에는 반드시 돈이 들어갑니다. 문명을 지키는 게 군대 아니겠어요? 군대는 반드시 무기를 가져야 되고 돈이 들어갑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정책 이게 바로 문명 건설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는 이 문명 건설을 하기에는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최악의 조건. 여러분이 나눠드린 거기에 뭐 통계가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세계 103개 국가 중에서 한국이 87등 1인당 GDP 짐바브웨보다 못 살았고 캄보디아보다 못 살았고 아프가니스탄보다 못 살았고 필리핀은 아예 비교 대상도 안 되고 이런 나라였습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최단기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네 가지 최입니다. 최악의 조건, 최단기간, 최소한의 희생, 최대의 업적. 여기 최소한의 희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희생. 이런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쿠데타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해서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아니 몇 억이 죽기도 합니다.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명분으로. 공산주의가 처음부터 인간을 말살하기 위한 기치를 내걸었습니까? 아니죠. 이 지상에서 천국을 만들겠다. 평등한 사회 만들겠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산주의란 이름으로 죽은 사람이 한 2억이 된다고 합니다. 2억. 근데 2억을 죽였으면은 뭔가 자본주의보다 훨씬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2억을 죽이고도 돈을 후퇴해버렸다? 북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죽인 동족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남침 전쟁을 해가지고 300만을 죽이고 굶겨서 또 100만쯤 죽이고 강제수용소에 가둬가지고 또 100만 죽이고 동족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나 무슨 권력자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김씨 3대보다 더 많은 한국인을 죽인 사람이 있습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보다 더 많이 죽였어요. 천황보다 더 많이 죽였습니다. 누르하치가 아니고 청태종이죠. 청태종보다 더 많이 죽였어요. 연산군보다 더 많이 죽였습니다. 민족 반역자죠. 민족 반역 집안인데 그 민족 반역자와 민족 공조하자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민족 반역자와 민족 공조하면 자기 스스로 민족 반역자가 되는데 그걸 우리 민족끼리라는 허울을 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죽여도 세상이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방법론이 틀린 거죠. 방법론. 사회주의로는 안 된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 박정희처럼 18년 동안 집권하면은 다 경제개발 성공하지 않느냐? 그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군인이 장기 집권을 하면은 다 실패합니다. 최근에 수단에 대통령이 쿠데타로 몰락을 해서요, 30년 집권했습니다. 지금 수단이 잘 삽니까? 박정희 18년 해가지고 발전시킨 것만큼 잘합니까? 장기 독재하면 성공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독재가 장기로 가면 다 망해버려요. 차베스, 지금 마두로, 요 1대, 2대에 걸쳐서 베네수엘라를 망치고 있는 자들 다 장기 독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 독재 했는데 성공했습니까? 박정희는 독재를 했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한 유신 시대 7년은 독재했다고 해도 돼요. 그럼 나머지 13년은 독재했다고 하면 그게 틀린 말인데, 어쨌든 뭐 독재라고 해도 좋다 이거죠. 그럼 박정희 독재를 해서 성공했다. 그런데 왜 다른 나라는 독재를 해도 성공하지 못하느냐? 아니, 독재하면 다 나라가 망할, 그들 나는 게 보통입니다. 방법이 틀린 거죠. 박정희식 방법이 있는 거고, 마두로식, 차베스식, 사회주의식 독재를 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자본주의 원리를 살리고, 시장경제의 원리를 살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를 살리고 해서 성공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 번도 시장경제를 무시한 적이 없어요.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언론 자유를 말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제약은 했죠. 제약은. 박정희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실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실사부시하는 사람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행동과 지금 문재인이 하는 행동을 딱 비교해보면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박정희 대통령 업적 중에 하나 빠뜨렸네요. 원자력 건설입니다. 그렇죠? 원자력 발전. 원자력 발전. 물론 원자력 교육은 이승만 대통령 때 원자력청을 만들고 원자로를 도입해서 그때부터 서울대학교에 원자력공학과를 만들고 인재를 양성을 시작했고, 70년대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고리 1호기부터 지어가지고 지금 20개가 넘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고, 그 운영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안전합니다. 방사능 누출 사고가 난 적이 없어요.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대한항공 비행기 사고로 죽은 사람은 아마 700~800명 되지만은 원전 사고로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인가? 17년에 여름에 연설을 하면서 느닷없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00명 이상이 죽었고, 지진 때에 뭐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해서 위험하다. 탈원전 선언을 느닷없이 했어요. 그 연설을 할 때 후쿠시마에서는 원전 사고로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한 사람도 없는데 무슨 정보를 가지고 1,300명이 죽었다고 하느냐. 완전한 엉터리 정보를 가지고 탈원전 정책을 선언했는데, 이것은 헌법에도 위반되고 법률에도 위반되고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이거 퇴임한 이후에는 반드시 이거 가지고 누군가는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원자력 발전소가 바로 우리 문명 건설의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고속도로와 더불어 원자력 발전소. 우리가 값싼 전기를 쓸 수 있는 거, 값싼 수돗물 먹는 거하고 똥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너지 정책을 잘 쓴 거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우리의 우수한 인력이 있었고, 그걸 벌써 1950년대에 이승만 대통령이 기초를 놓았다 하는 점에서 아주 경이로운 겁니다. 경이로운. 그걸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허위 정보 아니면 이념적으로 세상 사물을 볼 때 사실을 사실대로 봐야 합니다. 문명의 기초가 두 가지입니다. 사실과 과학과 법치입니다.
세 가지네요. 문명의 기초는 사실은 양보할 수 없다. 과학은 존중되어야 한다. 법치는 지켜야 한다. 사실과 과학과 법치 위에 만들어지는 것이 문명이고 제도고 국가고 민주주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사실도 예사로 무시하고 과학도 믿지 않고 법치도 무시합니다. 문명 파괴 세력입니다. 이승만, 박정희는 문명 건설 세력이고 지금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처럼 공동 운명체가 되려고 하는지 하여튼 문명 파괴 세력으로 기록될 겁니다. 문명 파괴 세력입니다. 제도를 없애는 것, 원전을 없애는 게 이게 바로 문명 파괴입니다. 이게 바로 야만입니다. 4대강의 보를 해체하는 것, 이게 바로 야만입니다. 야만이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외 여행을 많이 하시면은 저 인도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조각상에 근사한데 코가 날아간 조각상 많이 보죠. 코가 날아가요. 왜 날아가느냐? 종교적 이유로. 좋은 그림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막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해버리고 그것도 종교적 이유로. 그게 바로 문명 파괴 아닙니까? 문명 파괴. 박정희 대통령이 왜 문명 건설 세력이 됐느냐? 이분의 생각이 과학적이고 사실을 존중하고 법치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문명을 건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신룡이라고 합니다. 신룡적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류의 정치인은 관념적, 위선적 도덕군자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은 실사구시를 하는 사람이죠. 실사구시. 우리 동양에서 만든 말 중에서 가장 멋진 말이 실사구시입니다. 한자로 써놓으면은 실은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사는 사실, 구시는 올바른 길을 찾는다. 올바른 길을 찾을 때는 현실과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 이겁니다. 현실과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 현실과 사실을 존중하는 정치인을 우리가 신령적 정치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많은 정치인들이, 문재인 류의 정치인들이 현실을 무시합니다. 사실을 무시합니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관념을 쫓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뜻 하는 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대한민국은 친일 부역배가 만들었다. 이거 맞습니까? 아니, 이승만이 친일 부역배입니까? 이범석이 친일 부역배입니까? 신익희가 친일 부역배입니까? 그러니까 왕전한 망상이죠, 망상. 망상 가지고 친일 부역배. 그러면서 친일파가 반공세력이 되고, 반공세력이 독재, 군부, 산업화, 보수 세력이 되었으니까 이 세력은 허위의 세력이다. 그러면 국민의 한 70%를 허위의 세력, 적폐 대상으로 본다? 국민을 적대시하는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적대시합니다. 국민 전체가 아니고 자기 편이 아닌 국민. 자기 편이 아닌 국민은 국민 취급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편이 아닌 국민들에게 적용하는 법은 아주 가혹하게 하고 자기 편인 뭐 민노총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법을 느슨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법을 계급적 적용이라고 합니다. 법을 계급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 편에 있는 계급에 대해서는 법을 호의적으로, 그 계급에 속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을 흉기처럼 사용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나라가 되느냐? 북한이 적대 계급, 핵심 계급, 동료 계급 이렇게 남은 게 북한입니다. 북한에는 적대 계급에 대해서는 법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사람 중심,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 사람 중심, 우리 사람 먼저, 그 앞에 반드시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게 문명 파괴 세력입니다. 문명 파괴 세력. 이게 야만입니다. 야만. 야만이라고 하면 로마 시대 때 바바리안이라고 그랬죠. 지금 게르만족을 야만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문명을 건설한 문명 세력이다. 그래서 바바리안이 침략을 해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려 버렸다. 그러나 이 바바리안이 결국 또 기독교 신도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또 문명화가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문재인 야만 세력이 정신을 차리고 문명화 될 수 있을지, 유턴할 수 있을지, 그게 저는 아주 궁금합니다. 박정희는 문명 세력, 문명 건설의 챔피언입니다. 문명 건설의 챔피언. 어떤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문명 건설의 챔피언, 이 말 참 좋다고 그러던데.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 말을 계속 쓰십시오. 박정희 설명할 때, 뭐, 독재자, 근대화 혁명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방법도 있고, 문명이라는 단위로서 설명하면은 이게 폭이 넓어집니다. 왜냐? 문명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도 문명이고, 문명이라는 걸 가지고 세계를 다 묶을 수가 있는 아주 보편적 기준입니다. 문명이라는 거. 문명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문명을 파괴하느냐? 문명의 기초는 아까 사실, 과학, 법치라고 했습니다. 요겁니다. 사실과 과학과 법치. 그 다음에 제도로 말한다면 국가가 있어야죠. 역시 국가. 그 국가는 국민국가라야 합니다. 국민이 만들고 국민이 선택하는 국가라야지 왕조도 안 되고 전제주의, 더구나 북한 같은 수령 독재, 저거는 수급 반동 세력입니다.